교재는 327페이지 피시면 되시고요. 이전 강좌에서 저희가 재무상태표 쪽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쪽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 재무대표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단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흐름은 원가 명세서가 먼저이다. 다만 전기분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할 때는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재고 자산이 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전기분에 대한 부분을 입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도 재무상태표를 먼저 등록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래 본 순서가 원가 명세서가 먼저이니까 저희 원가 명세서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 부분은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전기분으로 입력되는 부분들은요. 당연히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니까 우리는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했던 부분은 단기분을 작성하는 결산 재무제표 쪽에 제주 원가 명세서에 가면 전기와 단기를 같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부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 결산 재무제표에 우리 어느 부분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보세요.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분이에요. 그럼 이 자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전기과와 단기께 같이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전기과와 단기께 같이 보여지는데 변화는 없어요. 왜 변화가 없냐면 단기의 자료를 입력한 적이 없거든요. 자, 단기 자료를 입력한다라고 얘기가 되면 나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보를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비교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단기는 6기거든요. 그래서 6기에 단기라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5기에 전기라고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 넣는 자리는 우리가 12월 31일 회계 보고 기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자리를 12월로 넣을게요. 그럼 12월 넣어주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 여러분 무시하고 갈게요. 왜냐면 재무제표가 완벽히 다 입력이 안 되면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이익잉여금 입력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익잉여금에 있는 금액은 0인데 너 재무상태표에는 이건 왜 안 바꿔주는지 모르겠어요. 대차대조표란 표현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무상태표에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용어도 재무상태표 용어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완성하고 온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잘못되면 실제 단기분도 작성할 수 없어요. 누가 잘못되면? 정기분 잘못되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5기의 정보와 6기의 정보가 비교하는 형태로 보여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비교식 재무제표이다라고 저희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줬던 메시지는 우리 어느 부분에 자본에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4,715만 원이 있는데 지금 너가 이익잉여금 정기분에는 그 금액이 없더라.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넣었나요? 아니면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넣었었나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넣었었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코드는 2월 이익잉여금이지만 우리가 외부에 공표되는 재무제표는 모두 다 미처분으로 바뀌어서 들어와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에 미처분을 넣으시면 안 되세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는 단기분 재무상태표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분에 대한 원가 명세에서도 이런 형태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원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업종별 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업종별 원가에 갔더니 우리 제조업은 무슨 원가 명세서? 제조 원가 명세서
도급 건설업은, 도급의 건설업은 우리 도급원가 명세서를, 그리고 분양에 대한 건설업은 분양 공사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더라. 가장 대표적인 원가 명세서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 시험은 제조업으로 본다, 아니면 건설업으로 본다. 저희가 보는 시험은 제조업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제조업으로 시험을 보죠. 자, 그럼 제조업으로 보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원가 명세서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라는 걸 입력하게 되면, 또는 우리는 분계합니다, 또는 회계 처리합니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거 하실 때, 이 부분을 입력할 때 우리 공장에서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원가 명세서에 들어와야 되니까 몇 번의 코드를 써야 된다? 5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 수업할 때 제조원가라는 표현, 이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에 나갔어요. 그럼 도급 전문 회사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남의 건물 지어주는 전문 회사. 그러면 원가 코드는 몇 번을 써야 된다? 600번대 코드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건설 중에도 여러분 자기 건물을 지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 건물 매출을 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분양 건설업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분양 사무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분양만 하는 회사들이 있으시죠.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분양만 하는 분들, 그분들은 수수료가 자기 매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중에 1층은 A한테 팔고 2층은 B한테 팔고, 또는 건물 통째로 팔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분양 건설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원가 코드 입력하실 때 몇 번을 써야 된다? 700번대 써야 된다. 라는 거 숙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외우시라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시험 목적에서는 이런 공장이에요. 500번, 사무실이에요. 800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업무에 가시면 원가라는 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원가라는 부분을 꼭 한 번쯤은 검토를 하시고 무엇 하셔라. 우리는 입력을 시작해라. 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요거 때문에 여러분 재고자산 코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재고자산에 제조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원재료인데 제조업이다? 그러면 153번을 써요. 코드를. 그런데 우리가 도급 전문 회사이다? 그러면 156번을 쓰고요. 아, 우리 분양 전문의 원재료예요? 그러면 우리는 159번을 쓰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코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양하는 회사들이 건물을 지어서 판다라고 하면 토지를 구입했을 거잖아요. 이 회사들은 사실상 건물만 파는 게 아니라 건물의 토지도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를 유형자산의 토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업종을 좀 확인하시고 원가 구분 코드도 다르게 쓸 수 있고 원가 명세서 이름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우린 시험을 제조업으로 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부분. 자, 그 다음 등장하는 부분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원가 설정이라는 걸 우리가 들어가서 처음에 볼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원가 설정 부분. 이 원가 설정 부분은요, 회사가 어떤 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거냐라는 부분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이 되면 반드시 무엇에 대한 부분이,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 사용 여부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원가에 대한 코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원가 설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조, 도급, 분양, 우리 보관하고 운송은 제가 얘기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오해 소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기분을 작성을 하는데 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봤더니 저희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원가 명세서 전기분을 작성할 때 제조와 관련된 원가를 설정하겠죠? 근데 여러분 회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우리 회사는 원래요. 제조업이 아니고요. 도매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매업 상태였던 회사예요. 그런데 회사가 몇 년도에 2020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무엇하였다? 변경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했다. 우리 원래 도매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조를 무엇하였다? 추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이 돼요. 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는 소위 말해서 2019년도까지는 이 원가 명세서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해요. 왜냐면 도매라는 회사들은 상품을 사다가 누구를 팔아요? 상품을 매입하고요. 그 상품을 매입한 다음 무엇한다? 아이 매출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있지만 정기분 원가명세서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금년도에 제조를 추가했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무슨 부분도 추가가 돼요? 원가 명세서도 뭐가 돼야 된다? 원가 명세서도 우리 그 2020년도 결산할 때부터는 얘를 무엇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는 게 나오겠죠? 그럼 기존에는 원가가 없었지만 지금 저희는 원가가 생겨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가 있거든요. 이 수업은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산 얘기 잠깐 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가면 자동 결산이 있고요. 수동 결산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동 결산을 여기서 해요. 그런데 이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 이 원가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배우는 원가 설정이라는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왜 하냐면 이 사람은 2019년도에는 원가가 필요 없었지만 2020년도 결산할 때는 원가가 필요하죠. 그럼 원가를 만들어서 우리는 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가 명세서 작성하려면 원가 설정하는 데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냈냐고 물어보신다면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세무 2급에서 출제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출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기출은 이 문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부분에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사용 여부 자리를 얘기해 드렸죠. 이 자리 부로 바꾸면 원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출제위원들이 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줘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결산자료 입력할 때 원가 설정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들 우리가 이 원가 설정을 어디서 배우니까 전기분에서 배우다 보니까 아 이건 전기에서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원가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다라면 우린 단기 결산 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전기 서류에 원가 명세서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설정의 의미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개정 과목 선택 부분에 가시면 여러분, 자, 우리 앞에서 이 얘기는 했었죠. 무슨 부분? 재고액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우리 기말 재고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말 재고액은 어디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하면 우리 무엇 될 것이다? 자동 반영될 것이다. 직접 입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커서가 가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입력이 아예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원가 명세서 작성할 때 여러분 기초 제공품 재고에 타계정에서 대체,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해서 입력을 해야 당기에 만든 원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원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본문에 들어오지 않고요. 화면을 쭉 놓고 봤을 때 우리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입력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직접 가셔서 무엇 하셔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게 또 하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교재 나와 있는 예제를 기준으로 여러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328페이지 넘어가시면 실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배움전자 회사코드 1000번입니다.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회사는 배움전자 기준 5기이고 단위는 원입니다. 그럼 이 자료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에 우리 원가명세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명세서가 이제 열리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보일 거냐면 원가 설정하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원가를 설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지금
제 거는 화면을 이동시키려고 키를 눌렀더니 키가 조금 이상하게 오류가 떠지네요, 여러분. 저는 잠깐 바꾸고 여러분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잠시 바꾸고 여러분 쪽으로 화면 이동을 할게요. 듀얼로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메인 화면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화면 쪽에 있으면 반대편에 자꾸 뜨거든요.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내용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들어와 있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거고요. 이 원가 설정키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여기 사용 여부부터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 아무리 바꾸고 싶다고 마우스로 눌러도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면 확인이 있고 편집이 있고 자동 설정이 있고 취소가 있는데요. 이 편집이라는 걸 누르면 이 자리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럼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탭키를 눌러주세요. 자, 편집 눌러주시면 사용 여부 자리가 여와 부라는 거로 글씨가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희는 제품 매출 원가가 필요한지, 도급공사가 필요한지, 보관이 필요한지, 분양이 필요한지, 운송이 필요한지 선택하라는 거죠.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자리는 뭐로 바꿔주셔라? 여로 바꿔주셔라. 그럼 여로 바꿔주시고 매출 원가 코드는 455번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를 입력할 때 원가의 경비 코드는 몇 번을 써달라? 500번째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원가 명세서를 출력하면 우리는 원가 명세서 앞에 무슨 글씨가 붙을 것이다? 제조라는 글씨가 붙을 것이다. 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 선택이 다 되어 있으시면 우린 하단에 선택이라는 부분, 아까 왜 편집이었던데 글씨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편집 자리에서 선택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그럼 선택을 눌러주시면 확인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 자리에 500번째 제조라는 게 글씨가 생길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회사가 혹여라도 원가가 여러 개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탭키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저희는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원재료 B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코드 자리에서 우리는 원재 두 자를 쳐주시고요. 엔터. 그럼 원재자 들어간 원재료 B 501번이 보여집니다. 그럼 원재료 B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당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해서 우리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무엇하였다? 빼서 공장에 투입한 금액이 나왔다. 그럼 원재료 B는요, 공장에 투입한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501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팝업창이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 2천만 원이 이 자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금액은 왜 들어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우리 요 자리에 있었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했었던 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지금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와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실제 들어오는 자리의 위치를 말씀을 드린다면 재무상태표 정기분. 그쵸?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기분에서 이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다 직접 입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틀리지 말란 얘기겠죠.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계속 틀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제발 틀리지 마실 것. 그래서 직접 입력은 되지 않고요.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게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들어온 거 확인됐고요. 저희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부터 입력하겠습니다. 1,200만 원. 우리 숫자 치는 거 자꾸 습관 들이시라고 했어요. 1, 2 치시고 플러스 엔터. 자, 당기 원재료 매입액
얼마에다? 1억 4,200. 자, 1억 4,200 치실 거니까 142 치시고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매출에 대한, 매입에 대한 환출이나 애누리, 할인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타계정에서 받은 거, 타계정으로 보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에 대한 금액, 제가 너무 엔터를 빨리 친 거죠, 여러분? 자, 요거 다시 들어갈 땐 코드 자리에서 엔터 치시면 금액 자리 들어가면서 팝업창 열려요, 여러분. 자,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제가 마우스 클릭 안 될 거라고 했죠? 네,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면 우리 원재료비는 1억 3,400이라고 해서 들어오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를 하면 원재료비에 대한 소비액을 계산해라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기초 원재료에 단기 매입액이 있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면 우린 공장에 투입한 원재료비에 들어가는 게 이 금액이다. 라는 걸 원가 회계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에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인건비를 배우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인건비, 노무비를 들어갑니다. 근데 노무비는 여러분, 별도로 계정 과목 처리하지 않아도, 별도로 팝업창을 띄우지 않아도 임금이라는 걸 입력하면 노무비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처럼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임금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금액은 9,370, 그럼 937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비는 공장에서 쓰는 제조 경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복리후생비부터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복리후생비 자리에서요. 제가 811번을 치라고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811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811. 자, 그런데 여러분 811을 넣었더니 계정 코드 도움이 뜨죠. 그리고 501번부터 스크롤을 쭉 내려보세요. 여러분 다 500번대 코드밖에 없죠. 자, 컴퓨터는 똑똑해요. 자, 그 얘기는 저희가 500번대 제조로 넣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500번대 코드가 아닌 건 절대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자가적으로 제어가 돼요. 자, 취소하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51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자, 1,354만 원이니까 13540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 가스수도료. 저는 가스자를 칠게요. 가스자 넣어주시면 515번에 있네요.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금액은 470, 470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력비입니다. 그러면 전력이라고 두 자만 치시면 되겠죠. 자, 516번에 있었고요. 엔터. 금액은 610, 610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517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517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87만원. 자, 1870 플러스 엔터. 자,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518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375만원. 그럼 375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수선비가 있습니다. 수선비. 자, 수선비는 저도 코드를 못 외워서요. 수선이라고 칠게요. 520번에 있었네요. 자, 수선비의 금액은 현재 130입니다. 130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52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120입니다. 12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 52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89만 원입니다. 그럼 890 플러스 엔터. 자, 소모품 B입니다. 자, 53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530 소모품비 들어오죠, 여러분? 75만 원. 자, 75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주 가공비. 저 외주는 못 외웠습니다. 자, 외주는 533번에 있었네요. 533 엔터. 금액은 280. 자, 그럼 280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 계정별 합계 쪽에요. 원재료비는 1억 3,400. 노무비는 9,370. 만약에 부재료비가 있으면 부재료비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린 부재료 많이 쓰지 않긴 하지만요. 자, 네 번째 경비가 있습니다. 자, 3억 6천, 3,690만 원. 자, 그러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하는 금액. 자, 요 세 개 금액을 합치면 우린 뭐라고 부른다?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가에 대해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 나오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의 합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가 있다? 지금 현재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2천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초 제공품 재고액 그리고 또 무슨 금액이 있었냐면 우리 타 계정으로 보내거나 받는 거, 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본문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입력해 주셔라? 우리 입력하실 때 오른쪽 화면에 입력을 해 주셔라. 자,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가시면 이렇게 하얀색 칸으로 공란으로 들어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직접 입력합니다. 자, 그럼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2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 플러스 엔터합니다. 자, 타 계정에서 대체라는 건 다른 계정에서 우리 대체받은 게 있어? 누구요? 제공품을 이런 얘기예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른 계정을 보낸 게 있네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억 7,46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나오죠, 여러분? 그럼요,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나와져 있는 요 금액은 우리 누구를 계산하는 부분에 들어갈 것이다.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뉴는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전력비를 빠뜨렸다. 그럼 여러분 전력비 610만 원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다 넣어놓고요. 여러분이 전력비만 추가해요. 그럼 누가 바뀔 것이다? 11번 자리의 금액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바뀐 걸 손익계산서에 가서 여러분 직접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7,460만 원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 거기에 자동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전기재무대표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주셔야 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교재는 몇 페이지 넘기시면 되시냐면 330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페이지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앞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무슨 부분? 아, 지금 전기분에 입력한 정보는 우리 단기분에 비교식 재무제표로 자료가 제공이 될 것이다. 네, 똑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전기분에서 작성된 손익계산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누가 있을 것이다? 단기 순이익이 있겠죠. 또는 단기 순손실이 있겠죠. 그럼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어느 부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면 우리 무슨 부분? 단기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종착지가 어디라겠어요?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에요. 근데 자본에 가기 전에 주주들한테 우리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고요. 그 중에 얼마의 배당을 줄 거고 얼마는 어디로 쓸 거고 이런 거 정리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고요. 그런데 그 처분은 언제 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12월 31일 현재 시점에는 절대로 처분이 안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부분에 당기순이익이 합산이 되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손익계산서 이제 입력할 때 또 하나 무슨 부분? 자, 이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도 따라붙는 용어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누구와 누굴까요? 상품과 제품이겠죠. 자, 그럼 상품과 제품에 기말 재고자산이 있다라면 반드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입력이 선행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원가 산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 기재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실무 예제 들어갈 거니까 페이지 넘어가 주시고요. 자, 주식회사 배움전자 1000번에 전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저희 누구를 좀 입력을 해보자. 우리 손익계산서요. 자,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기분 손익계산서 오픈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 여러분, 저희가 대체적으로 무슨 부분들 모두 다 계속사업자로 시험을 봐요, 여러분. 자, 제가 계속사업자로 시험을 봐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기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회사 기수가 몇 기죠? 5기입니다. 5기. 자, 그럼 이 사람은 회사에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다? 쉽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5년 됐어요. 올해 들어서 저는 몇 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5년이 지나면 6년 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상황의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회계 기간은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의 기간을 놓고 보면 우리는 딱 1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회사가 이 자리가 5기가 아니고요. 올해 2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유, 죄송해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1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는 몇 기이다. 당해 연도는 2기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연도는 2기이고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 1기겠죠? 근데 이런 모든 회사가 사업을 1월 1일 날 시작해요? 그렇지 않다죠? 어떤 사람은 1월 1일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4월 5일 날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월 31일에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시작과 끝, 일기였을 땐 요 시작과 끝을 놓고 봤을 때요. 우리 무슨 부분? 여기에 날짜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회사가 단기가 2기였더라면 전기의 시작 일자가 무조건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거 실수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작성하실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기재무제표가 여기에 꽉 차지 않았던데요. 근데 그 회사 폐업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폐업은 12월 31일에 가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폐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무슨 부분, 이 끝나는 날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폐업한 회사는. 근데 우리는 폐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사업자였을 때 지금처럼 5기라고 하면 당연히 전년도는 1년을 꽉 채웠겠죠. 근데 올해가 단기가 2기라고 한다면 우리 1기는 1년이 꽉 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교재 330페이지 회계기간 쪽에 표현해드렸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저희가 이게 왜 자격증에 그럼 그렇게 만들죠?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아요. 네, 계속 질문이 들어요. 왜 전기에, 1기의 회계기간이 지금 1년이 안 되느냐? 1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설명에 대한 걸 또 따로 해줘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데이터를 만들 땐 대부분 그 데이터를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네. 질문 답변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매출액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품 매출부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 자리에 가셔서요. 우리는 제품이라고 두 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한글 두 자 치시면 제품자 들어간 코드가 들어오고요. 저희는 제품 매출 몇 번? 404번. 자, 금액은 얼마? 4억 9,550. 그러면 4955500이라고 치시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자, 매출 원가에 갔더니 제품 매출 원가라고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서 또다시 제품자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제품 매출 원가가 455번에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팝업창이 뜨죠. 자, 이 얘기는 다시 안 할게요, 여러분.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얼마가 있다. 우리는 1,500이 있다. 이 1,500이 벌써 기말 제품 재고액에 들어온 이유는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했기 때문이다. 라는 건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기초제품 재고액 넣겠습니다. 자, 기초제품 재고액 얼마? 우리 7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7500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억 7,460만 원입니다. 그럼 요 자리에 274600 플러스 엔터. 자, 그러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 보시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억 7,460만 원. 자, 이 금액 어디에 있는 금액과 동일하다. 여러분 이 금액 어디랑 동일하죠?
자, 서류 어디로 넘겨보신다?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교재 328페이지 가시면 제조원가 명세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시면 우리 맨 끝에 단기제품 제조 원가라고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여기다 직접 입력은 하지만 이 금액은 누구의 금액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 원가와 무엇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제조업이었을 때 원가 명세서가 무엇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린 손익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여러분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되는데 이 금액이 현재 미정이래요. 그럼 이 금액이 미정인데 우리 어떻게 입력해요, 여러분?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작성의 순서도 위배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구정리는 끝났을 거니까 저는 다시 입력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2억 6,710만 원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다 되셨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키를 여러 개 조작하다 보니까 또 팝업창이 한 번 더 떴네요. 자, 그럼 엔터 쳐서 라인 벗어나 주시고 코드 자리에 커서 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자, 급여부터 넣겠습니다. 여러분 급여는 801번 넣어주시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감지하실 건 판관비는 800번대 코드였지?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입력하는 우리 비용의 계정 과목은 모두 다 몇 번만 들어올 것이다? 영업의 비용 빼고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만 입력이 되겠구나. 그럼 500번대, 600번대 입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코드는 원가에서만 썼을 거니까요. 자, 급여 1억 4,650입니다. 그러면 146500 플러스 엔터. 자, 복리후생비 811번. 자, 금액은 1,955만원 19550 플러스 엔터. 자, 여비교통비 812번. 자, 금액은 현재 275만원. 그럼 2750 플러스 엔터. 자, 접대비가 있네, 여러분. 813번. 자, 접대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1,237만원. 자, 12370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통신비. 자, 814번 통신비 있네요. 자, 213만원. 213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광열비 가겠습니다. 815번 수도광열비 350만원. 3500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 817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금액은 350, 3500 플러스 엔터. 저 지금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금과 공과는 350이 아니라 525만원, 5250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엔 우리 감가상각비가 있네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은 저도 코드를 못 외워서 여러분 818번이네요. 자, 감가상각비는 480, 4800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임차료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료는 819번에 있었고요. 금액은 3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료입니다. 821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235만원, 235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 822번입니다. 금액은 470, 4700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소모품비는 831번, 830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230, 그럼 2300 플러스 엔터. 자, 소모품비까지 입력 다 되셨으면 계정별 합계에 매출은 4억 9,550, 매출 원가는 2억 6,710만원. 그럼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자, 그러면 2억 2,840만원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2억 970만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외워달라는 얘기였죠, 여러분. 기억 안 나오면 무엇 하시면 돼요? 빨리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구조 문제가 이론에 나오면 우리는 이론 실기를 같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빨리 들어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
임대료가 있네요. 그럼 이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요. 이자 눌러주시면 이자 수익과 의자 비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자 수익 901번. 자, 금액은 120, 1200 플러스 엔터. 자, 임대료도 넣겠습니다. 임대료. 자, 임대료 영업의 수익인데,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그거 말씀드렸어요. 임대료는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매출 계정인지 영업의 수익 계정인지 꼭 구분해 주셔라. 그래서 매출 계정이면 우리 여러분 제품 매출 몇 번 썼어요? 404번. 자, 임대료 수입이라 그래서 411번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계정, 수익 계정은 400번대 코드예요, 여러분. 근데 영업 외 수익은 우리 몇 번의 코드를 쓴다? 900번대 코드를 써요. 그래서 이 코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904번 임대료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 90만 원. 900 플러스 엔터. 자, 그러면 영업의 수익 입력이 끝났으니까 영업의 비용에 가겠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 있네요, 여러분. 이자 쳐주시고요. 자, 이자 입력하시고 951번 클릭해 주시고 또는 방향표 내려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확인. 금액은 얼마? 190만 원. 1900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890만 원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인세 등은 영업비용도 영업의 비용도 아닌 또 다른 비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법인이라고 치시면 우리 법인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법인세 등으로 되어 있든 법인세 비용을 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법인세 비용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이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10만 원을 빼면 당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원가명세서 먼저 작업했던 이유 말씀드렸고 이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우리는 대체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익잉여금 이제 처분계산서 들어갈 건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어디로 넘겨주시냐면 333페이지 이제 넘겨주시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올 거예요. 자, 법인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 사업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결산을 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기본 서류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린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원가명세서가 추가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면 모든 이익금은 대표이사, 사장님의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이익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역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그래서 법인들만 작성하는 서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이거 이제 작업하러 들어가긴 하겠지만 입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회계 연도를 쓰자. 라고 했고요. 그러면 12월 31일을 우리는 결산일이라고도 얘기하고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도 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날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산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무제표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논의는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여러분이 꼭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언제까지가 결산일이고 언제 이 결의가 나왔느냐라는 걸 구분점을 좀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인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우리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이고 또는 기존에 처분했던 부분을 우리 금년도에 가져다 쓸게 그러면 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서류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이다. 라는 부분. 그러면 결산일에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내역까지 같이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이제 보실 부분. 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당연히 비교식의 작성에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당기분 작성할 때 비교식 재무제표에 전기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결산이라고 얘기했던 12월 31일 가정입니다. 그럼 12월 31일 가정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이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익 처분 전 상태로 모두 다 이월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무엇할 것이다. 정기분에 대한 처분을 결의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처분을 결의했을 때요. 처분 내용이 꼭 나오진 않아요. 아, 올해는 이익이 너무 적어서요. 다른 부분에 배당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연도에 열심히 해서 다음 연도에 배당 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처분의 금액이 나와서 무조건 처분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러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이익 처분의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무슨 부분? 처분 전에 있었던 금액이어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과 무엇하다? 동일하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재무상태표 정기분에 입력할 땐 미처분이 아니라 375번으로 입력합니다. 라는 수업을 하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 일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려면 우리는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익계산서에서 작성되어 있는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자동 반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다 이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당기 순손실이면 우리 당기 순이익이라고 보여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알아서 당기 순손실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금액은 양수이다, 음수이다,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나면 서식에 갔을 때 여러분 당기 순이익은 원래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양수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손실이었다 그럼 음수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당기 순손실로 글씨가 바뀌면서 우리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음수가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 모르신 분들 본인이 자꾸 양수로 바꿔놓으세요. 절대 바꾸시면 안 되세요. 그대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정기에 처분하지 않고 넘겨받은 금액을 우리는 전기 2월 미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기에 손실 났던데요. 라고 하시면 우리는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금액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손대지 않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럼 교재에 나와져 있는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기준으로 넣어 볼게요. 네, 이거 기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거 열어주시면 이렇게 서식이 오픈이 되죠. 자, 그럼 지금 맨 상단에 처분 확정일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5기인 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자, 그럼 요 날짜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내가 업무를 끝냈다라고 하면 우리 처분되지 않은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거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노마자 1번 자리가 있고 노마자 1번 자리가 있고 노마자 2번과 3번 자리가 있다. 4번은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노마자 2번,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언제 하는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걸 넣는 자리에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주주총회 결정사항이 노마자 2번과 노마자 3번 자리에 들어가는 정보이고요. 그럼 노마자 1번 자리였던 이 자리는 언제이다? 이 자리는 12월 31일 결산일의 정보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익계산서인 IS에서 우리 1,880만 원이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가 5기죠. 그럼 이 자리는 몇 기 거의 정보일까요? 4기 거의 정보겠죠. 그래서 4기에 나 이익이 났었는데 나 쓰지 않고 갖고 있었던 돈이 2,835만 원이 있었어. 그래서
사기에서 넘겨받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기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도 같이 작성했겠죠? 그러면 여기 노마자 4번 자리 있었죠, 여러분? 이 노마자 4번 자리에 있었던 이 금액이 어디로 간다? 이 자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 거의 금액이 이 자리로 들어오는 원리.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서 들어오는. 그럼 몇 기과의 손익계산서? 5기과의 손익계산서겠죠. 그래서 5기의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우리는 4기의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넘겨받았으니까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이 두 금액이 무엇돼서 더해지면 무슨 금액이 된다?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만 여기 중간 배당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본 쪽 수업이 현재 아직 다 진행이 안 돼서 중간 배당금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중간 배당금은요. 우리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나 배당을 준 게 있어. 이 얘기예요. 그걸 중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간 배당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전기에서 넘겨받은 전기 2월 미처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돈이 있으면 배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간 배당이라고 해요. 그럼 중간 배당은 내가 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중간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사용했다가 되죠? 그럼 여러분 사용했으니까 금액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배당금은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음수로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음수.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음수로 이거 넣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일하러 가시면 볼 거예요. 그런데 서식에 음수가 써 있는데도 본인이 자꾸 양수로 넣어요. 제발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땐 음수는 음수로, 양수는 양수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회사가 손실이 났었다? 그럼 여기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으로 바뀔 수 있고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미리 하고 온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건 2번과 3번 자리,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12월 31일의 기준은 로마자 1번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럼 재무상태표 금액과 일치해야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마자 1번 자리의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과 무엇해야 된다? 일치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노마자 2번과 3번의 자리는 우리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가 끝나면 우리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확정일자 꼭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처분확정일자에 맞춰서 이 자리가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처분확정일자는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세금 신고에도 이 날짜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작의 관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이거 날짜 뭐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도 이 날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이 주주총회를 실제 열었는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타결점을 못 찾은 거죠. 그러면 주주총회를 다시 해요. 근데 우리 법인세 신고는 12월 31일 결산회사이면 3월 말일까지는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거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언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정일자로라도 입력을 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재무제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법인세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처분 확정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 날짜가 빠진 상태로 법인세 신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일로도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상장사들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입력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일 먼저 어디부터 넣어야 될까요? 처분 확정일부터 넣습니다. 자, 처분 확정일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2020년도 3월 27일을 넣어줍니다. 2020 그리고 0327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우린 내려오셔서 1번. 자, 노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아래쪽에 있는 1번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입력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가서 얼마를 넣어주셔라. 2,835만 원을 입력해 주셔라. 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는 별도의 입력 자료는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6번에
당기순이익 1,880만 원 벌써 들어와 있죠, 여러분. 자, 이 금액은 우리 아까 입력했던 누구의 금액에서 우리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우리 10번 자리에 당기순이익 1,880만 원 있었죠, 여러분. 이 금액이 이 자리에 반영이 된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들어왔구나 라는 부분.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는 순차적으로 서식을 입력하면서 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험은 이 전체 부분의 일부분만 수정하게끔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금액이 바뀌었으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것도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시험을 보실 땐 수정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금액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여러분 F6 불러오기라는 버튼 찾았을까요? 칸 추가 옆에 F6 불러오기. 자, 그럼 여기 마우스 가져가면 글씨 보이죠, 여러분?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무엇을 당기순이익을 불러오는 기능키라고 써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키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시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불러오겠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보실 땐 우리 손익계산서 정보가 변경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정기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을 이 자리에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불러오기를 눌러서 꼭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얘 눌러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동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노마자 2번 자리, 노마자 3번 자리는 분명히 무슨 부분? 처분 확정일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부분, 우리 3월 27일 날 결정된 부분에 의해서 입력되는 정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조심하실 부분, 의미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입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입. 자, 요 이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의미로 쓰시는 거냐면, 이입은 제가 과거에 주주총회에서 무슨 부분, 나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적립을 해놨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적립. 여러분, 우리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할 수도 있다. 적립금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갚아야 될 좀 빚이 있다. 그래서 갚을 빚에 대해서 적립금이 이익 난 걸 적립금을 좀 몰아놓고 모아놨다가 뒤에 쓰고 싶다. 그런 게 감채적립금. 아, 나는 미래에 이익이 매일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이익이 좀 많이 났을 때 미래에 배당을 주려고 조금 돈을 딴 쪽으로 빼놓고 싶다. 사실 이익이 났다고 해서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배당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배당 평균 적립금으로 모아놓거나 아, 우리는 2년 뒤에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익 난 거 배당으로 다 안 쓰고요. 우리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좀 적립해 놓을게요. 자, 그런 식으로 적립금으로 적립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적립금을 금년도에 빼서 주주총회 때 무엇 하겠다? 나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200짜리에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입은 무슨 의미가 된다? 아, 모아놨던 적립금을 무엇 하겠다? 올해 쓸게. 이런 얘기가 돼요. 그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이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입은 언제 결정한다? 우리 주주총회 처분 확정일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마자 2번 자리도 12월 31일에는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노마자 3번에 가면 처분액이라는 글씨가 들어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액. 그러면 이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나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해서 사용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사용 결의 부분을 이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이익이 생겨서 잉여금에 모아놨다가 그 잉여금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서 무엇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여러분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회계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에 보면 배당은 얼마 줄 거고 뭐는 어떻게 적립할 거고 이런 부분들. 그럼 회사 이사진들이 있겠죠? 그 이사진들이 뭐도 받아야 돼요? 도장도 꼭꼭꼭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의 부분을 이 내용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럼 이제 고민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처분 확정일 3월 27일에 대한 처분 내역을 이 자리에 입력을 했어요. 노마자 2번 자리와 노마자 3번 자리에. 그럼 노마자 2번 자리와 3번 자리는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며칠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보고서? 2020년도 12월 31일. 자, 얘는 정기분이니까 이 자리가 며칠일 것이다? 2019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 자, 그래서 여기 끝나는 날짜가 12월 31일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가 끝난 자리는 어디까지만 회계 처리가 끝났을까요? 그럼 회계 처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 자리까지만 처리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노마자 2번 자리와 노마자 3번 자리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무엇 하셔야 된다?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 직접 언제 한다고요? 처분 확정일에 합니다. 이 날짜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0년도 3월 27일에 가면 여기에 입력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당기분 재무제표 작성할 때 모두 다 오류가 띄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도 챙겨라. 자, 그럼 시험 기준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자, 정기분 가지고 금년도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자, 재밌는 건 시험은 회계급수는 이렇게 서식 입력까지 냅니다. 그런데 노마자 2번과 3번 자리 회계 처리는 현재까지는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시험 범위 이탈 범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낸 적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안 내느냐고요? 아니요. 이 부분의 문제는 세무에서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무 1급은 참 열심히 내주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업무는 이 회계 처리까지 해야 업무가 끝나져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저희 드린 게 뭐가 있냐면 교재 부분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입력은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팁박스에 가시면 무슨 부분?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써 있고요. 자, 그러면 무슨 부분? 처분 확정 일자인 며칠 날짜. 자,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면 3월 27일이겠죠. 자, 그래서 3월 27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우린 요 처분 확정 일자인 3월 27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27일엔 우리 노마자 몇 번 자리에 있는 거, 2번 자리에 입력한 거와 노마자 3번 자리에 입력한 게 있으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엇해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잉여금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당연히 사용했으면 감소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써라. 2월 이익잉여금을 써라.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을 쓰고요. 대변에 우리 무슨 부분?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노마자 몇 번 자리와 몇 번 자리, 우리 대부분 여기에 처분에 대한 것만 넣는다. 그러면 노마자 3번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노마자 2번 자리에 있었던 건 이 자리에 들어와요. 노마자 2번 자리는 2월 이익 잉여금하고 같이 처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배당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 배당도 추후에 무엇 해야 된다? 지급해야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없어지면서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세금을 뗐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도 해주고요. 예수금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서 배운다? 여러분 자본에서 배우겠죠. 왜냐하면 자본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에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미리 보여는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입력을 해보시면 일단 노마자 1번 자리까지는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입은 없습니다. 과거에 모아놨던 돈 빼서 쓰겠다라는 이입은 없고요. 자, 노마자 3번 자리에 갑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자,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우리 이익준비금 얼마를 적립했다? 우리 얼마를 적립했다? 50만 원을 적립했다. 자, 이 자리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현금 배당은 또 얼마를 적립했다? 현금 배당은 여기 4번 배당금에 현금 배당이 있죠, 여러분? 자, 현금 배당에 미지급 배당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배당금에 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요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부분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항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주주총회 3월 27일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 4,715만 원 중에 얼마를 썼다? 550만 원을 사용했다. 그래서 현금 배당 얼마 주기로 했고
500만 원 주기로 했고, 그리고 이익준비금 얼마? 50만 원을 적립했다. 자, 여러분 이 이익준비금은요, 여기 현금 배당 자리가 있잖아요. 네, 이 현금 배당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상법 규정에. 자, 그것 또한 자본에서 한 번 더 배울 부분이라서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부분. 그런데 기억하실 건 뭐다? 현금 배당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익준비금 입력하는 문제 낼 때 50만 원이라고 써주지 않고요. 무슨 부분? 상법 규정의 금액을 쓰세요. 이렇게 줘요. 그러면 아,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러면 500만 원이 되어 있으면 50만 원, 1000만 원이 되어 있으면 100만 원 이 금액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법 규정의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고 하면 10분의 1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4,715만 원에서 4,715만 원에서 우리 550만 원 사용했으니까 남겨진 돈은 얼마에다? 4,165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재무 상태표에 반영되는 금액은 노마자 1번 자리 금액이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4,715만 원은 어디의 금액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재무 상태표의 금액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로 같은지 가보도록 하시죠. 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우리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재무 상태표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4,715만 원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자, 375번의 금액.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4,715만 원의 금액과 우리 여기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 4,715만 원의 금액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죠. 네, 이렇게 맞물려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여러분.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된 입력 문제가 나온다. 그럼 재고자산은 반드시 어디에서 입력해야 된다?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이 자리에 입력을 하면 우리는 제품이나 상품은 어디에 반영이 되고 손익계산서의 기말로 반영이 되고 원재료와 제공품은 어디에 반영이 되고 원가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먼저 하셔라 라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작성하는 순서대로 한 번 더 되짚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되짚어보자 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 원가명세서였죠, 여러분. 그래서 원가명세서에 갑니다. 그럼 원가명세서에 자료를 다 입력이 끝나면 우린 어느 부분에 당기제품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었던 이 자리의 금액.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정보가 무엇되면 수정이 되면 당연히 11번 자리 금액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11번 금액이 변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변경해줘야 된다? 손익계산서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이 11번에 있는 당기제품 제조 원가는 이 금액은 어디로 넘어갈 것이다? 손익계산서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어느 부분에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라는 자리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제가 다시 열어보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여실 땐 어떻게 하셔라? 지금 코드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를 치시면 팝업창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들어오면 지금 어디의 금액과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11번의 금액과 어디의 금액이 같아야 되더라. 여러분 어디랑 같아요, 여러분? 단기제품 제조 원가라고 했던 요 금액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끌고 들어가면 우리 창은 닫을게요, 여러분. 이 창은 닫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금액이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455번 자리 금액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바뀌어요, 여러분? 당기순이익 당연히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 이 금액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셔야 돼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어디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도 제가 위치를 조금 밀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었던 당기순이익의 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서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은 상단에 누구 눌러주시고 블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셔라.
자, 얘 눌러서 손익계산서에서 변경되어 있는 당기 순이익의 금액을 여기로 무엇하셔라?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 금액이 바뀌면 우린 자연스럽게 누가 바뀔 것이다? 노마자 1번 자리에 있는 4,715만 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뀔 것이다. 그럼 얘가 바뀌었으니까 우린 어디에 가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누구를 변경해 주셔야 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해당되는 금액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 2월 이익잉여금 무엇 하셔라? 변경하셔야 되겠죠.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계속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점 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시작점을 손익계산서부터 내고 항상 시작점을 원가명세서부터 내고 그게 아니라 어떤 출제자는 원가명세서에서 어떤 출제자는 손익계산서에서 어떤 출제자는 재무상태표만 고쳐도 되고 어떤 출제자는 다른 거를 고치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이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와서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실제 내가 단기분 작성했을 때도 이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단기분은 손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입력된 전표의 데이터를 모두 다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위치의 점검은 항상 지금의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뭔가 맞지 않다라면 내가 입력됐던 정보 중에 잘못된 게 있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 한 번 더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교재 336페이지로 넘기셔서 여러분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처별 초기월. 자, 전기분 재무 상태표만 남겨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메뉴들은 모두 다 종류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전기분 재무 상태표만 남겨놔주세요. 자, 제가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수업은 여러분 자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메뉴예요.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월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이 요건은 어떤 의미신 거냐면 내가 지금 재무상태표에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채권과 채무라고 해서 얘기하는 부분 그럼 은행에 예금이라든지 또는 내가 거래처한테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거래처한테 갚아야 되는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자 그런 걸 우리가 채권이나 채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은행 통장에 예금이 얼마가 남겨져 있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관리는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해서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의 부분에 가면 우리 결산이 다 끝나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별 내역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별 내역서, 유가증권의 A사 주식 얼마, B사 주식 얼마 이런 식의 서류 자 그런 걸 결산 부속명세서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래처별 초기월 작업도 프로그램을 처음 쓰는 분이라면 반드시 넣어서 무엇 하셔야 된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 자, 초기월 작업을 안 하시면 거래처랑 잔고 맞추실 때 금액이 다 안 맞겠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의 잔액은 맞을지 모르지만 거래처별 잔액은 또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은요. 정기분 재무 상태표가 작업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작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 상태표와 창 닫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래처 등록이 반드시 선액이 되어 있어야만 우린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글씨가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출제자가 이걸 낸 적 있어요. 무슨 부분? 나 거래처에 지금 등록이 하나 빠졌어. 그럼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엔 재무상태표에도 금액이 빠졌대요. 그럼 재무상태표도 금액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월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도 출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시험 출제는 알고 있느냐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움전자 정보는 당좌예금부터 단기차입금까지 입력하게끔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럼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우린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십시오.
입력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요거는 3점짜리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점수를 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안 어렵거든요. 타이핑만 잘하면 그대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조금 늦게 열리는 것처럼 현상이 있네요. 이게 다른 페이지, 제가 듀얼 쓴다고 했죠, 여러분. 다른 페이지에 열리는 메뉴들이 계속 조금 늦게 열리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에 가셔서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 채권 채물 다 불러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불러오기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여기 있는 계정들만 할게요. 그러니까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채권 채무 관리 안 하는 것까지 다 같이 불러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나와져 있는 이 계정들만 불러볼게요. 그러면 불러오기 안 하겠다고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코드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면 계정 과목 들어오죠, 여러분? 이번엔 당좌 2자만 치고 엔터. 그러면 재무상태표 금액 3천만 원 들어와 있죠? 자, 이 3천만 원은 거래처 어디 거다? 대한은행. 자,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 오른쪽에 코드와 거래처와 금액이란 자리 있죠, 여러분? 코드 자리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자,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탭키로 이동해도 됩니다. 자, 이 자리에 가서 여러분 대한자를 한번 넣어보실래요? 대한. 타이핑 지는지 넣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타이핑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거래처별 초기월에 거래처를 입력하실 땐 F2번을 눌러서 거래처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럼 F2번 눌러주시고 대한 치시면 대한은행 보이네요. 그대로 엔터. 자, 금액은 얼마이다? 3천만 원을 입력. 자, 그럼 여러분 3천만 원 입력을 하고 나시면 저만 고쳐볼게요. 자, 1천만 원을 입력했을 땐 여러분 여기 하단에 차액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차액 자리에 2천만 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과 내가 거래처별로 금액 넣은 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이거 일치시키는 문제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일치가 시켜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면 지금 뭔가 추가 자료를 주거나 입력했던 정보에 금액을 바꾸거나 거래처를 바꾸거나 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저는 다시 3천으로 입력하고요. 엔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 금액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코드 자리로 마우스로 움직일게요. 자, 보통 예금은 우리 103번입니다. 103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103번 넣어주시고 우리는 다시 코드 자리 올라가셔서요. 나라은행. 자, 나라은행 코드 좋네요, 여러분. 98,001번. 그럼 98001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코드 도움 F2번을 눌러서 검색해서 넣거나 또는 코드를 안다라면 우리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자, 금액 2,500입니다. 25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넘어오셔서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자, 그럼 외상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코드 자리에 가셔서요. 자, 우리 코드 주었으니까 코드 곧바로 칠게요. 101번 성진. 자,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10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그리고 지성은 102번입니다. 자, 102번 지성 선택해 주시고요. 1200, 12 플러스 엔터. 자, 그럼 외상매출금 다 끝났으면 이 자리에 넘어오셔서 받으러움 갑니다. 그럼 받으러움은 110번입니다. 자, 그럼 받으러움 110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코드 자리 가셔서 다파라 상사 103번입니다. 금액은 1,000만 원, 10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코드 자리로 넘어와서요. 외상 매입금 251번입니다. 자, 251번 외상 매입금은 8,504만 원이 있었네요. 자, 코드 자리 가셔서 여러분 201번 성민의 외상 매입금 4,504만 원을 입력합니다. 4504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코어드 202번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4,04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이네요. 자, 지급어음은 252번입니다. 자, 3,300이고요. 다시 코드 자리 선택하시고 201번,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202번 넣어주시고 2,30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타이핑밖에 안 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한 2개, 3개 정도 내요. 그러면 입력만 잘 하시면 돼요. 오타만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미지급금은 253번 넣어주시면
재무상태표 금액 들어올 거고요. 코드는 203번 공공상사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12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 자, 선수금입니다. 자, 선수금은요. 우리 259번이고요. 자, 500만 원 있었네요. 자, 우리는 코드 자리 101번 넣어주시고 성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진에 500만 원. 자, 단기 차입금이 있었어요, 여러분. 단기 차입금은 저도 코드를 못 외워서요. 이 자리에 단기 차입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2번 눌러주시고 단기. 제가 잘못 누른 거죠, 여러분? 단기 선택해 주시고 단기 차입금 260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요. F2번 누르고요. 단기차 다시 넣고요. 단기 차입금 선택을 했고 확인 눌렀어요. 안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실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드릴 때 지금 코드 부분이 잘못 불러졌다. 근데 나 그 코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 자리 두시고 우리 상단에 삭제 버튼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라인에 삭제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다시 불러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F2번 눌러주시고 단기차 넣으셔서 단기 차입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천만 원 들어왔고요. 코드 자리에 가셔서 대한은행 98,000번 넣어주시고 금액은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다 끝났으면 우린 어느 부분 전체 메뉴 잠시 눌러주시고요.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 좀 들어가 주세요. 자, 거래처 원장을 열어주시고요. 자, 거래처 원장 열었으면 여러분, 우린 누구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들어갈 건데 여러분, 자, 여기 날짜 넣는 자리, 잔액 탭에서 날짜 넣는 자리에 숫자 1 치고 엔터, 1 치고 엔터, 10일 치시고 31일 넣어주시고 계정 과목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외상 입력하세요. 그럼 외상자 들어간 것만 검색되죠? 자, 108번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거래처는 입력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입력 안 할 거면 그대로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1번 성진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 얼마? 1,000만 원. 자, 우리 102번 지성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 얼마? 1,20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 단기분 반영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사용하실 때 재무제표만 넣는 게 아니라 거래처별 초기 2월도 반드시 입력을 하셔서 단기분 관리에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린 거래처 원장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도 이제 종료할 건데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시험에서 안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타 시험에서 내는 게 있는데요. 무슨 부분이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래를 하는 과정 중에 어음을 받았거나 어음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제 이 자리에 어음 번호라든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같이 넣어서 관리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게 AT라는 시험은 사실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는 현재 출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낸다라고 해서 시험 범위 이탈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받을 어음, 지급 어음, 만기 관리, 보유 상태 관리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어음 번호는 몇 번이고 어음 금액은 얼마인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교재는 없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받을 어음 선택해 주시고 다파라 상사 1,000만 원에 대한 어음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그럼 여기 어음 번호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받을 어음 선택하시고 다파라 상사 선택하셔서 어음 번호 자리 클릭. 자, 저는 약속 어음 받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다라 1, 2, 3, 4, 5, 6, 7, 8이라고 넣을게요. 다라 1, 2, 3, 4, 5, 6, 7, 8 그리고 어음의 금액은 1,000만 원이다. 라고 넣어주시면 잔액도 그대로 따라 들어갑니다. 너 지금 1,000만 원 다파라 상사에서 받은 어음 언제 건데? 발행일자 2019년도 우리 12월 20일에 받은 것이다. 야, 만기는 언제야? 2020년도 3월 31일이야. 이렇게 넣겠죠.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 약속어음이라든지 전자어음 보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어음의 종류는 약속인지, 당자수표인지, 가계수표인지, 전자어음인지 선택하래요. 자, 여러분 전자어음은 숫자로 구성이 20자리로 된다겠죠? 숫자 8자리 한글 2자는 누가 봐도 약속어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약속어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치 구분의 자수타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배서양도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배서 양도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행을 다파라 상사가 했고요. 그리고 배움전자가 받았다. 그러니까 수취인은 배움전자, 발행인은 다파라 상사. 그러면 깨끗한 어음, 자수어음이에요. 근데 타수는 지금 내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인데 발행인은 다른 사람이더라. 주식회사 성진이더라. 그러니까 성진이 발행한 어음을 다파라 상사가 갖고 있다가 다파라 상사가 배움전자인 우리 회사한테 준 거예요. 그럼 배서 양도 받았다, 배서 양수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서가 된 어음은 지저분한 어음이라고 표현해서요. 타수라고 해요. 그런 걸 타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 자, 그럼 우리는 자수이고요. 자, 그래서 자수로 갈게요. 그리고 지급은행이 어디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그럼 거래처 등록에서 넣었던 은행 중에 하나가 뜰 겁니다. 아, 저희는 국민은행이에요. 그럼 국민은행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점은 어디냐? 라고 했더니 천안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업무는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안 내고 있으니까 패스하지만 AT는 내고 있다. 그러니까 AT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맞게 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AT라는 시험이 원래 추천계 만들 때 저희도 개입을 했었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실무적인 형태로 내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도 지금 현재 약간 산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질타를 받고 있긴 하는데요. 이런 식의 문제들은 아주 올바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누구는 내고 있지 않다고요? 전산회계 세무는 낸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보여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분 재무제표 지금까지 진행한 게 실기 상태의 10점짜리 문제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집중 심화 풀 건데 집중 심화는 잠깐 쉬시고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